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톡.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고 있는 저는 은나 PD. 삐삐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들의 일상과 고민을 담고 올해부터는 영상뿐 아니라 이렇게 팟캐스트와 라디오로도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비건 먼지 운영진으로 기획과 제작 그리고 팀원들 북돋기 그리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은나 PD인데요. 네, 본업으로는 이야기를 통해 예술을 사랑하게 만드는 콘텐츠 PM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마케터로 몇 년 동안 일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글과 영상 매체 혹은 콘텐츠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업무를 계속 해왔는데 올해 초부터는 말하기에 좀 꽂혀가지고 팟캐스트를 해보고 싶다 하고 이제 삐삐PD와 함께 이런 라디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평소와 좀 다른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비건판의 아주 고인물. 그래서 한국 비건판이 본격적으로 좀 생성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얼굴을 비춘 삐삐PD라고 합니다. 이게 왜 소개가 바뀌었냐면 며칠 전에 이제 망원에서 촬영 끝나고 집에 가는데 되게 3년 만에 마주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은나도 같이 봤는데 그 친구가 너 말고는 요즘에 다 활동 안 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하기에 저도 활동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요즘에 생각을 해보니 나는 완전 빼박 고인물이구나. 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건 먼지에서 컨텐츠도 계속 만들고 있고 환경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개인 채널로 글을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활동가처럼 보이겠구나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삐삐가 활동가 정체성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활동가 정체성을 이어가는 걸로. 네. 그게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죠. 저만 해도 저는 스스로 활동가라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나는 직장인인데 주말이나 콘텐츠 사이드 프로젝트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자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그냥 활동가에 약간 발걸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이번 코너는 지난 2주 동안에 은나 PD와 삐삐PD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요즘 삐삐PD 어떻게 지냈나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을 좀 이어서 말을 해보려고 먼지를 살게 한 것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진짜 요즘 먹고사니즘에 있어서 커리어 전환을 해보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해보려고 하다가 아차차 이렇게 비건 먼지에서 가능주의자라는 영화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전업 비건 활동가처럼 영화에만 푹 담궈져 있다가 가끔씩 이렇게 숨통이 트여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또 뭐냐면 마포 FM에서 쓰레기 학교라는 걸 작가로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예전에서 일했던 걸 기회로 다른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뭐 탈성장에 대한 책을 쓰자거나 아니면 환경책 리커버를 하자거나 이게 다 전부 다 이 판의 일인 거예요. 이 동물판의 일, 환경운동, 환경운동, 생태운동 막 그런 운동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이 먹고사니즘을 채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요즘 나를 먹고 살게 하는 거지만 나는 이렇게 먹고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좋은 일이지만 저는 그 애인이 되게 큰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이게 한국에서 큰 강아지를 키우려고 하면 되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나
뭐 동물 이동권이 보장이 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택시도 안 받아주고 차를 사거나 아니면 패택시를 타야 되죠. 맞아요. 근데 그게 돈이 되게 많이 들고 또 애인이 중국인이다 보니까 이게 중국,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또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중국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갔다 오면서 돈을 되게 좀 지금 버는 것보다는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환경 얘기와 좋은 일을 하면서는 나만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을 한 사람의 입을 한 명의 입을 더 먹이려고 하면 쉽지 않다. 강아지를 또 비건으로 먹이려면 쉽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요즘에 진짜 먼지를 살게 한 것들, 나를 살게 한 것들, 살게 할 것들 이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은나피님은 어떻게 살았나요? 저도 약간 본업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제가 사이드로 하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한 주였는데요. 우선 저는 예술 미디어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주말이나 이렇게 퇴근하고 하는 생태, 동물권 관련 활동이랑은 딱 맞아 떨어져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특히 회사에서 이제 컬렉터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도 만들고 뭐 슈퍼 컬렉터를 콘텐츠로 다루고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방금 삐삐도 말했지만 저랑 제 주변 친구들은 먹고 사니즘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고 활동가들의 월급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컬렉팅 혹은 예술품이라고 하면 되게 비싸게 많이 판매되고 있고 예술 시장이라고 하면 좀 엄청나게 고가의 그림부터 아주 정말 엔트리급이라고 하는 그림까지 있지만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컬렉팅 좀 멀게 느껴졌거든요. 제 인생과.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그리고 막 그림 하나에 몇백, 몇천, 몇억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컬렉팅을 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되게 문득 같이 이제 PPD랑 그리고 비건먼지 친구들이랑 가능주의자 영화를 만들면서 인터뷰이들을 만나고 그 활동들을 듣는데 기록 활동가인 이제 랑의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나는 왜 지금까지 랑의 그림을 살 생각을 못했지? 너무 좋은 그림들인데 약간 저도 모르게 그 판매용 그림, 어떤 갤러리나 페어에 나오는 그런 판매를 하기 위한 그림과 내 친구들이 활동으로서 그리는 그림을 좀 분리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사실 작가고 자기 주제의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 차량이나 혹은 제 주변에 있는 활동가들이 예술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술가들을 응원하고 싶으면 그 친구들의 그림을 사면 되겠구나. 나는 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근황 혹은 제가 이제 최근에 스스로를 살게 한 것들 중에 하나는 나다운 컬렉션을 시작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예술가이면서 활동가인 친구들의 그림을 내가 사면은 그게 바로 나다운 컬렉션이고 또 이제 이게 활동가 동물 해방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컬렉팅이지 않을까라고 아주 작고 소소하게 시작하지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런 초보 컬렉팅을 시작해보겠다. 이런 게 저의 근황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냥 저는 오늘 녹음하고 있는 날이 딱 문화의 날인데 저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항상 열심히 문화생활을 하는 게 좀 목표였어요. 최근 1년간. 근데 그때 딱 눈에 띈 작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작가의 그림을 사려고 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것들은 이미 다 팔렸고 이미 그것의 단가가 반짜리인데 그러니까 두 작품이 연결된 작품인데 그 한 개의 작품이 750만 원. 그래서 안녕. 그래서 제일 작은 그림은 얼마인가요? 물었더니 150만 원. 안녕. 근데 이 세계에서 제가 요즘 느낀 게 한 100만 원 내외가 엔트리급이더라고요. 맞아. 정말 더 물론 저렴한 작품도 저렴하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더 합리적인 가격, 좀 더 100만 원 이하 작품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컬렉션 한다 하면은 정말 그 신진 작가들의 페어에 가서 그 작가의 가장 엔트리급이라 했을 때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 100만 원은 투자해야지 컬렉션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진짜 내 방에 걸어놓고 계속 보고 싶은 그림이
이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사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왜 안 오르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아프대요. 저는 투자라는 말은 사실 다양한 뭐 의미로 쓰이겠지만 그것도 있었거든요. 이 예술가에게 투자한다. 이 예술가에게 후원한다. 사실 저도 이제 예술 미디어에 있으면서 다양한 컬렉팅의 이유들 이런 걸 이제 고민하게 되고 알게 되고 처음에 여기 입사하고 온 다른 친구들이랑 퇴근하고 근데 진짜 그림 왜 사서 모으는 걸까? 막 이런 얘기를 진짜 사담으로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사는 분들이 회사 내에도 있고 하니까 어떤 동기로 사게 되는 걸까? 단순히 예뻐서만은 아니고 다양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뭐 작가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작가의 활동에 응원을 하고 싶고 이 작가가 계속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서 이런 이유로 사기도 하고 방금 삐삐PD가 얘기한 대로 내 방에 정말 걸어두고 싶어서 소유욕, 내가 가지고 있고 싶고 이 그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갖고 싶다 이런 소유욕 때문에 갖게 되는 것도 있고 저도 사실 이번에 큰 페어 있었죠. 그 프리즈 아트 페어 갔을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 그림 발견했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금액이 저도 살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다 솔드아웃이기도 했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갖고 싶게 만드는 예술 작품은 또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약간 주변의 동물권 운동, 그다음에 비거니즘, 동물들의 삶을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 다 좀 처참하거나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은 또 팔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두우니까 집에 걸어놓거나 소장 욕구가 좀 들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약간 고발용으로 그리거나 활동가 투쟁 그림 같은 걸 기록 활동으로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또 처절하고 집에 걸어놓기에 좀 너무 리얼리즘인데 이런 그림들도 사실 있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리얼리즘 그림도 꼭 집에 걸어두지 않더라도 내가 사야겠다 싶으면은 살 수 있다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컬렉팅 해놓고 그냥 이렇게 책꽂이 촉책 꼽아놓듯이 꽂아주면서 모아놓는 분도 있거든요. 정말 그걸 응원하듯이. 그래서 그냥 가끔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본다 이런 느낌으로 꼭 걸어두기 위한 그림만 컬렉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메가 컬렉터나 슈퍼 컬렉터 같은 경우는 내 방에 걸어둬야지가 아니고 그림 모아서 전시해야지 혹은 이 예술가를 후원해야지 이런 목적으로 컬렉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방에 걸어두기 위한 컬렉팅도 물론 되게 의미가 있지만 꼭 걸어두지 않는 그림 혹은 누군가에게 이 그림이 의미 있다고 선포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컬렉팅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재밌는 컬렉팅 방법을 들었었는데 자기 삶에서 변화하는 지점대마다 그 삶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림들을 모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서 그래서 그림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거 되게 재밌다. 이야기가 있네요. 컬렉션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에 이렇게 한 대 걸어놨을 때는 이게 인테리어나 미적으로는 되게 중구난방일 수 있는. 맞아요. 중구난방처럼 보이는 그림들을 그려놓지만 그 한 사람이 그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사진 대신에 그 그림을 기점으로 그걸 기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컬렉팅 방식도 있다는 걸 듣고 약간 각자의 컬렉팅 방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또 은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후원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건계의 새로운 이슈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해외 제품들은 비건화가 되게 많이 돼서 비건 치즈도 있고 비건 대체육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한국에만 있는 음식이 있죠. 바로 코리안 소세지, 순대. 너무 맛있죠, 순대. 그래서 비건이라 못 먹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비건 순대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근데 약간 색깔이 진짜 검정색이에요. 원래 약간 보랏빛이 살짝 돌거든요. 그 순대는. 근데 그 일반 논비건 순대와 달리 이 비건 순대는 되게 검정 색깔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우연히 한번 먹어봤는데 그 식용 비닐 안에 이렇게 당면이 가득 이렇게 쌓여있는 형태인데 검정 색깔 이렇게 해서 먹는데 진짜 뭔가 쫀득쫀득하고 뭔가 내가 원했던 게 약간 그냥 진짜 이러한 식감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비린내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되게 배부르게 이게 약간 한 팩에 3명 정도서 먹으면 충분할 정도로 되게 배부른 양이었는데 제가 요즘 배가 너무 커져가지고 맞아, 조금 양이 는 것 같아요, 삐삐삐디. 얼마 전에 촬영 가가지고 계속 배고프다고. 서브웨이 30cm를 혼자 먹고 그래서 저는 2명이서 그 2개를 그 한 팩을 다 먹었는데 순대를 여러분들도 한번 그 순대를 먹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 지금까지 약간 김말이가 어떻게 보면은 비건 순대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김말이도 안에 김 안에 당면이 들어있는데 조금 느낌이 순대 같지 않나? 라고 저는 대체로 김말이를 열심히 먹어왔어요. 김말이를 냉동으로 사가지고 막 넣어놓고 먹고 그리고 순대 하면 떡볶이랑 같이 먹어야지 않습니까? 맞아요. 순대만 먹는 것보다. 맞아요. 다음에 먹을 때는 꼭 떡볶이와 함께 드시기를 추천을. 저는 그 순대볶음을 해 먹었어요. 아, 그것도 맛있겠다. 순대볶음. 근데 이게 그냥 먹으면은 터지기가 쉬워가지고 한번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에 돌려서 한번 식히면 좀 썰 때 덜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팁을 저도 듣고 먹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실 때 그렇게 한번 드셔보셔라. 너무 좋네요. 아, 이제 길거리에서 그 비건 분식집 파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좀 비건 순대 개발해서 내주고 하면 좋겠어요. 너무 좋겠다. 비건 떡볶이랑 튀김이랑 이제 순대까지 정말 떡튀순을 비건으로 모두 맛볼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확실히 비건이 로컬라이징이 됐다. 드디어 이제 코리아나이즈가 돼서 이제 진짜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게 순대만 비건화만 되면 이제 우리가 진짜 못 먹는 음식은 없다. 떡튀순이 완성된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사실 비건 오뎅은 나온 지 한참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군침 흘리던 과거는 지나갔다. 비건 떡볶이 프랜차이즈 누가 내주면 좋겠다. 누가 비건으로 떡볶이 프랜차이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계신가요? 어딘가에 있는 사업가분 제발 내주세요. 옵션이라도 좋으니까. 아니야, 그냥 비건으로 해줘. 맞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봅니다. 오늘은 추석을 주제로, 명절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드디어 이 주제를 다시 푸는 날이 또 왔군요. 네, 비건 먼지가 그 유튜브 팀 만들고 얼마 안 됐을 때 명절 특집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맞아. 왜냐면 그때 약간 비건들이 명절이 다가오면 할 말이 많았어요. 맞아. 그때 뭔가 말을 할 사람들은 없는데 뭔가 드디어 처음 모였단 느낌? 맞아. 그래서 우리끼리 비건 명절 보내보자고 비건 추석 차례상 차리고 같이 막 요리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죽음 없는 차례상을 차리고 같이 그거를 막 요리를 다 하고 상을 차린 다음 토크까지 하고 막 그 콘텐츠 시리즈를 막 열심히 내가지고 냈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 은나가 본가에서 맞아. 제기를 다 들고 오고 캐리어 제일 큰 캐리어에다가 모든 제기를 담아가지고 들고 오고 그 싸는 것부터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막 다른 그때 림 PD는 집 근처에서 당근으로 교자상을 구해가지고 교자상을 사고 그 너는 그때 그거 주워갔잖아. 그 뒤에 병풍을 또 구해왔죠. 너가 그때. 병풍을 집 그때 살았던 건물에 있는 할아버지가 진품 명품 같은 걸 되게 많이 보셔가지고 진짜 웃겨. 물건을 못 버리는 스타일. 그래서 진짜 해방촌스럽다 근데. 해방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때 아니었나? 그땐 회기에 살았을 텐데. 아 그래? 근데 네네. 거기서부터 그걸 가져왔던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들고 왔지 싶긴 한데 그래서 버려진 병풍을 들고 우리 찐으로 준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비건먼지의 추석편, 명절편 이렇게 치시면 나올 거예요. 영상 시리즈 때 여러 개 냈거든요. 촬영을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영상을 여러 개 뽑자 이래가지고 막 요리하는 거 한 편, 그리고 토크편 한 편, 그리고 이제 추석 음식을 안 버리고 다 먹는 방법 막 이런 것도 한 편 해가지고 되게 많이 냈고 그 당시에 이제 같이 했던 이든이라는 PD가 있었는데 지금은 활동 같이 안 하지만 이든이 정말 손글씨 하나하나 해가지고 명절에 분위기를 내는 그런 CG를 만들어주고 와 진짜 노력을 얼마나 쏟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지 재밌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나물도 무쳐보고 잡채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K 딸 이런 느낌으로 절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요리는 제가 그래도 기필코 피해왔었거든요. 그게 가능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비건 먼지에서 시집살이를 맞아, 우리끼리 그랬어. 약간 며느리라고. 여기서 제일 며느리 같은 행동하고 있는 사람은 삐삐 막 이러고. 뭐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되게 기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되게 신나게 그 기존의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을 비거나이즈해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새로운 막 메뉴도 만들기도 하고 막 육전 대신 다른 전 만들고 두부전 만들고 또 산적도 막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막 넣어가지고 모양 예쁘게 해서 막 그거를 태꼬치기에 넣어가지고 굽고 되게 맞아. 재밌게 했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런 해피한 명절은 사실 조금 드물죠. 맞아요. 그리고 그 해피한 명절을 만들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이제 해피하지 않았던 수많은 명절의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명절을 보내보자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해보려고 한 이야기가 누가 최악의 명절을 보냈었나. 불행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진짜 이게 누가 더 힘든 명절을 보냈을까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일단 각자의 디폴트 값을 먼저 얘기해 보죠. 나는 항상 뭔가 이것은 해야 했다. 디폴트 값. 나는 항상 전날, 그러니까 명절이 다가오면은 우리 집이 큰 집이니까 다 우리 집으로 모이잖아. 그럼 전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차례상은 원래 아침에 차리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아침 일찍 차리거든요. 맞아. 그래서 엄마가 6시쯤 일어나. 5시, 6시에 일어나니까 나는 전날에 그 음식을 준비한 엄마를 도와야 돼. 그래서 이제 항상 했어야 되는 일은 추석이나 뭐 설이나 할 때 그 전날에는 음식을 돕고 당일날에 아침 일찍 엄마가 먼저 깨는데 그 다음 내가 일어나서 같이 돕고 근데 그랬다. 그리고 무조건 절 같이 하고 설거지. 엄청난 양의 제기와 이제 음식을 먹은 설거지를 이게 내가 안 하면 엄마가 다 하는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항상 내가 같이 했거든. 엄청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엄청 어릴 때부터 그거 하니까 다들 막 칭찬을 해주는 거야. 막 저렇게 조그만데 엄마를 도로 설거지를 한다. 나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그때는 그냥 그래 내가 착한 딸 이렇게 생각했지만 커가면서 너네가 좀 돕지 왜 나를 시켰냐. 그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뭐 했냐 싶더라고. 아무튼 그랬어요. 디폴트로 했어야 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고 오히려 저희 집이 큰 집이다 보니까 외갓집을 늘 늦게 갔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꼭 큰 집이 아니어도 친가 갔다가 외가 갔다 이런 게 약간 한국의 아직도 가부장제 문화죠. 그래서 외갓집에 가면 또 저는 일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은 엄마네 집이고 엄마가 막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또 사촌 언니들이랑 그 외숙모들이 엄청 또 뭘 하고 있어. 나는 가만히 있어. 많이 컸으니까 사촌 언니들도 이렇게 동원되는.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런 포지션에 사촌 언니였는데 네. 나는 대신에 요리를 하지 않고 밑에 있는 4명의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됐어요. 아이들 돌보기. 나이 터울이 되게 많이 나니까 어른들은 이제 요리를 해야 되고 불 근처에 오면 안 되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근데 걔네들이 항상 떠들고 사고를 치기 때문에 나는 걔네들과 안전한 놀이를 해야 되거나 안 그러면 정신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약간 호랑이 삼촌 대신 호랑이 누나, 호랑이 언니 이렇게 정신머리를 바짝 들게 맨날 벌시키고 체벌하고 그랬던 그때만 해도 약간 아동에 대한 그 손들고 있기 이런 것들도 체벌이 나쁜지 몰랐던 시기. 나도 몰랐던 시기. 우리 모두 몰랐지. 근데 그렇게 혼을 내도 너무 힘들어. 혼을 내고 놀아주고를 반복하다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냐? 라고 하면 나랑 동갑의 또 다른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는 뭐 했을까 과연? 그 사촌 오빠는 나랑 항상 동갑인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이번에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막 못 간다면서 막 명절도 빠지고 가족 여행도 빠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때 되게 이제 몸이 안 좋은 시기여서 그때 아니면은 그 전에도 전체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없는데 막 막 장남이라고 집안에 장남이라고 우 이렇게 해줬던 부둥부둥 해줬던 장남이 이렇게 그 가족 여행에도 안 오고 그 고등학교 입시가 뭐라고 중학교 3학년도 아니고 2학년 때 그것도 막 멀리도 아니고 제주도 가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디폴트로는 저를 항상 맨 뒤에서 했어요. 나도 두 번째 줄에서 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 그 당시에는 그냥 당연히 내가 남동생이 있으니까 또 남동생이 나보다 앞에 서서 절을 하잖아. 그게 어릴 때부터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그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게 다 되게 커서였거든. 근데 어릴 땐 너무 당연하게
돕는 건 내가 돕지만 절은 항상 아빠, 작은 아빠, 그리고 내 남동생이 먼저 서고 맞아. 나랑 고모랑 엄마는 뒤에 선다. 심지어 막 엄마는 바빠서 음식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절도 안 해. 맞아. 근데 엄마가 이상 다 차렸는데. 맞아. 음. 아무튼 절을 여성들이 맨 뒷자리에 서서 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고 완전 5살짜리 꼬맹이 남자애는 맨 앞줄에 이렇게 어른들 사이에 남자 어른들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절하는 게 너무 당연했다. 맞아. 그렇죠. 지금도 아마 어딘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도 제가 문제 제기하지 않았으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아, 그리고 제일 화가 났던 포인트는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강한 돌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꼭 설에 그 큰 집에 한번 저를 아침에 명절을 지내고 저희 할아버지가 작은 동생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큰 집 어르신들이 같이 와서 2번째 제를 이렇게 지내거든요. 아, 큰 집 갔다 작은 집에서 한 번 더 하는? 근데 그 큰 집에 가면 용돈을 더 받아요. 거기서는 절을 하니까. 근데 이 집에 오면 여자애들은 돈을 안 주는 거야. 엥? 그래서 나는 한 번은 그 큰 절을 하러 가고 싶어가지고 나도 엥? 돈을 받고 싶으니까. 왜 근데 왜 그걸 정말 성별로 용돈을 주고 안 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되게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왜 나도 갈래, 나도 절하러 갈래요 하니까 왜 거기 용돈 더 많이 받아서 가고 싶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지. 그때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돈을 더 준다는데 가는 게 그러니까. 맞지 않겠나. 그 다들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어리고 똑같이 한데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못 받는 게 너무 화가 났었는데 그때는 그런 언어가 나에게 없었다. 맞아요. 그때는 그리고 약간 용돈 받는 게 되게 받으면 좋지만 뭔가 받고 이게 그 뭔지 알죠? 그 국룰이잖아요. 약간 아 괜찮은데 하는 척하면서 받는 거잖아요. 원래. 아,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주는 용돈은 나는 그냥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고 주시니까 감사히 받는다의 포지션이어야 되는데 나를 빼놓고 주면 나도 사실 말로 나는 왜 안 줘요? 라고 하는 게 되게 어린애 입장에서는 어려운 건 거죠. 삐삐가 그 용기를 냈는데 심지어 너 더 받고 싶어서 가고 싶냐 이렇게 말하는 그 어른 너무 치사하네요. 그 어른이 나중에 최악의 명절 때 다시 등장하는 아, 그 인간이군요. 아.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을 수 없으니 여러분들 위해 명확히 하자면 큰 삼촌입니다. 그 집안 엄마가 제 큰 삼촌보다 누나거든요. 근데 장남은 큰 삼촌. 아. 우리 엄마는 장녀가 아니지 그러면. 그런 포지션에서 너는 그 큰 삼촌의 큰 아들은 항상 돈을 더 받고 그 돈은 또 삼촌이 관리를 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삼촌 돈일 텐데. 그러니까요. 그 자기보다 누나의 딸은 가면 안 된다. 되게 진짜 동갑인데. 치사한 방법의 차별이네요. 이것도. 치사하지도 않아요. 그냥 더러워요. 네, 치사하고 더럽습니다. 네, 저는 약간 그건 있었어요. 저희 집이 저희 아빠가 큰 아빠고 저희 집이 큰 집이고 내가 그 집의 큰 장녀니까 약간 다른 거보다는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외갓집 갔을 땐 더 느꼈는데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내가 홈그라운드여가지고 조금 뭔가 일이 많고 힘들고 해도 우리 집으로 손님들이 오는 거니까 내가 감수해야 하나 보다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가지고 그 차별이 보이는 게 더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보면은 더 명확히 보이잖아요. 내 집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저희 외갓집 가면은 식구가 더 많기도 하고 저희 우리 집보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네 집보다 엄마네 집에 가면 더 자식이 많으셔가지고 엄마의 형제가 많아가지고 같이 밥 먹을 때 남자 테이블 여자 테이블 따로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 부엌 근처에는 작은 상으로 여자들과 아이들이 먹고 그 거실 한가운데에는 약간 술상처럼 맞아. 고기 반찬 더 많이 올라가고 할아버지부터 해서 이제 삼촌들이 같이 앉아 있고 똑같아. 그 자리엔 여성들이 안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눈치 없이 이제 커서 눈치 없이 일부러 거기 껴가지고 저도 그거 먹어볼래요 막 이러고 앉지 않는 이상 근데 정말 넌시눈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재밌는 거라고 해야 하나? 좀 당황했던 게 뭐였냐면은 난 그게 커서 너무 눈에 잘 보이니까 이렇게 남자 여자 따로 앉고 여자들만 일을 하고 계속 부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남자 사이에 가서 이제 말을 걸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우리 아빠가 앉아보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거기 사위잖아요. 그 집에서 우리 엄마는 막내고 우리 엄마는 그 집안의 막내인데 막내딸에 또 딸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집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는데 내가 그 규칙을 깨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되게 가부장적인 문화와 시대에 살았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저와의 관계에서나 집안에서는
되게 집안일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갓집에 가서 나한테 물 떠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아빠가 나한테 물 떠오라고 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살면서. 근데 외갓집 가서는 아빠가 부엌에 들어가는 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을 떠달라. 근데 내가 그래서 왜 이거 나한테 시키지?라고 생각해보니까 그 구조 자체가 아빠도 근데 그 남자 상에 앉아있어야만 하는 위치였던 거예요. 그 사위 입장으로. 나는 그래서 내가 물을 떠서 갖다 줬어야 되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게 암묵적으로는 네 그 자리에서 나가라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겸사겸사인 거죠. 그리고 그게 겸사겸사. 겸사겸사고 근데 그때는 약간 다른 그 타이밍에 물 떠달라고 한 거 아니긴 했어요. 근데 그냥 아무튼 아빠가 우리 집에서는 부엌에 들락날락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그 집에 갔더니 부엌에 못 들어갔다. 역시 이게 맨박스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 요리 얼마나 좋아하고 부엌 왔다 갔다 참견하시고 재밌게 같이 차례상 차리시고 하는 분인데 집에서는. 근데 이제 외갓집 가니까 바로 이렇게 부엌에 못 들어가겠다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 명절의 분위기란 무엇일까? 사실 그 사람들 평소에 남자들도 부엌에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명절 때만 되면 못 들어갈까요? 완전 명절 때 들어가면 뭐 조상님이 와가지고 혼내시기라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귀신들이 와가지고 혼내나?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갔어 이러면서. 우리 디폴트 값도 진짜 되게 힘들었네요. 기본값이 이런데. 최악의 명절 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최악의 명절은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다. 최악의 명절 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디 한번. 저는 비건이 되고 나서 최악의 명절을 맞았던 게 이제 머리도 다 컸고 나는 나의 언어도 갖추고 있고 이제 좀 비건을 한 지 몇 년 차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미 다 돌아가신 상태여서 이제 그 자식들만 그러니까 삼촌들과 엄마만 이렇게 모이는 자리였는데 그들의 자식들과 이제 떡국을 먹는 자리였어요. 설이어가지고 설에 당연히 비건으로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맡은 역할이 있었어요. 떡국을 끓이고 뭐 다른 반찬들은 다른 삼촌네들이 준비하는 거였는데 삼촌네들이 뭐 고기를 들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떡국만큼은 비건으로 사수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 집에 있는 병아리 콩을 갈아가지고 믹서기가 터져가는 소리를 막 들어가면서 막 이거 딱딱한 병아리 콩 그 갈 때 얼마나 소리가 귀가 따가워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갈아서 흰색, 노란색으로 만들려고 흰색으로 물에 개가지고 하나 탁 개고 노란색은 강황가루 살짝 넣어가지고 계란 색깔 나게 해가지고 착 하고 흰색 지단, 노란색 지단 예쁘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내가 막 자랑을 했어요. 이거는 비건 떡국이다. 이거 먹이려고 흰 색깔 지단 이거 병아리콩으로도 만들었는데 별로 차이 없죠.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막 엄마가 만들어 온 거 다 하나하나 품평하면서 맛대가리가 없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절 분위기 갑분싸 만드는 그 사람 누구예요? 진짜 너무 큰 삼촌이요. 무례하다. 큰 삼촌. 너무 무례하네요. 누가 음식을 해봤는데 그 앞에서 맛이 없다는 말을 해요, 진짜. 그리고 하나하나 막 하면서 고기 들어간 게 더 맛있네 막 하면서 막 이런 거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고기 들고 온 거 내가 막 막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막 떡국을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떡국을 내가 입 안에 쑤셔 넣은 것도 아니고 병아리콩 집단을 막 입에 넣어준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거기에 고기 얹어서 먹어도 내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혼자 찔려가지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핀이 빡 하나가 빠지기 전에 말로써 설득을 해보려고 했어요. 나는 강요한 적이 없고 삼촌이 그렇게 들고 온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요리를 해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진짜 너무한 것 같다. 내가 모두의 신념이 아니지만 나의 신념도 존중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를 좀 사과는 받고 싶잖아요. 그렇게 그쵸. 했으니까. 내가 뭐 내 신념을 다 인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떡국 하나 비건으로 먹어달라고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잘 했어요. 네. 그랬더니 삼촌이 논리가 뭐냐면 호랑이도 육식을 해 라는 논리로 나오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다른 그 어떤 논리가 나와도 어떤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계속 나와서 나는 싸울 수 없었어. 결국에는 어떤 말이 나왔냐면 네가 어른을 이겨 먹으려고 하다가 말이 쏙 들어가면서 니도 어른이지 하면서 막 말이 또 자기 논리에서 실패해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막
그래도 우더른을 막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하니까 막 내가 니를 여기서 때려피면 니는 경찰에 신고하고도 남을 해다 이러니까 잘 알고 거예요. 있네. 아니 근데 명절에 다 같이 모였는데 조카죠, 조카를 패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죠. 조카를 패고도 경찰에 신고 안 당할 거라 생각하신 게 난 좀 신기하네요. 아니 그래서 자기가 나를 때리려고 하는 신용을 하면서 때리려는 신용을 하다가 내가 네가 신고할까 봐 안 한다 하면서 막 내리려고 하는 게 너무 옹졸한 거예요. 진짜 못됐어요. 그 그러니까 사람. 그게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고 이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마치 신고하는 내가 못된 사람이 되는 것 마냥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한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뜨고 엄마는 막 그 상황에서 내 편을 안 들고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하는데 막 그래서 내가 엄마는 그러는 게 내 화를 더 돋구는 거라고 삐삐도 참지 않네요. 내가 지금 잘못한 거냐고 막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는 근데 울면서 그런 말을 해. 근데 원래 약간 화날 때 눈물 나잖아요. 되게 맞아. 억울한데 진짜 안 울고 또박또박 말하고 싶은데 나도 화가 나면 눈물이 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싸움들을 울면서 제가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분한 거예요. 나 눈물 안 흘리고 얘기하면서 떡 부러지게 아주 그냥 드라마처럼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죠. 감정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막 다행히 용돈은 다 받아왔던 때여가지고 그래서 용돈은 미리 받아놔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뒤로 작은 삼촌과만 보고 큰 삼촌과는 그냥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 정도만 하고 그게 어디예요? 그쵸. 그 뒤로는 사실 큰 삼촌이 모두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 집안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요. 들어보니까 아니 사실 비건이고 아니고 떠나서 음식을 해서 와서 같이 먹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먹자마자 맛이 있네 없네 하는 것부터가 너무 사람이 성격이 좀 너무 많이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그걸 좀 깨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 아까 들어보면서 이게 비건인 사람들은 비건 음식을 같이 먹게 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 가져가서 같이 먹게 하는 게 엄청 큰 용기이고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삐삐가 되게 신나서 약간 시끄러운 병아리콩 소리를 참아가면서 지단을 예쁘게 만들어갔는데 그런 말을 들어 속상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근데 그걸 강요라고 말하는 게 너무 저희는 진짜 비건들한테 맨날 강요하지 마라고 하는데 한 끼 같이 비건으로 먹어주는 게 그게 강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왔는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내 눈앞에서 뭔가 일어나고 나를 논비건으로 먹이려고 하는 게 오히려 강요가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내가 해올 수 있는 선에서만 비건으로 먹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왔나 봐요. 네.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호랑이 진짜 호랑이 다 같이 명절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떡국 먹고 있는데 호랑이가 웬 말입니까? 그럼 나가서 같이 사냥하시면 되죠. 호랑이랑 같이 사냥해서 드시죠. 근데 그 옆에서 또 짜증났던 포인트가 그놈의 사촌 오빠예요. 나랑 동갑인 사촌 오빠. 그 집 아들? 그 집 아들이 또 짜증나는 게 또 입은 예민해가지고 안 먹더라고요. 비건 떡국을 엄마가 해왔는데 그냥 그래서 옆에서 한 입 먹고 맛이 없네 하면서 막 숟가락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아유, 근데 잘났다. 걔가 똑똑해가지고 의사예요. 의사 루트를 밟고 있어요.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레지던스쯤 하고 있겠지. 몰라. 근데 아무튼 걔는 항상 명절 때마다 눈에 밟혀. 아빠한테 안 좋은 것만 그대로 배워가지고는 내 앞에서 시전을 해. 이렇게 아버지들의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성격을 알면은 이제 그 아드님의 성격도 유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도 참 고생했고요. 은나의 고생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저렇게까지 확실한 빌런이 있는 사건은 아니었는데요. 빌런이지만 이제 제가 사랑하는 저희 가족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집은 사실 저는 방금 명절 때 저희 집으로 막 온다고 했지만 많이 안 오세요. 오시는 분이 해봤자 작은 아빠 그리고 고모 그리고 그 두 분 자식들은 안 오시거든요. 그 사촌들은 잘 안 오는 게 바쁜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저희 집에 잘 안 오세요. 그래서 이제 오셔봤자 두 분 아니면 한 분 이렇게 오시는 거고 어릴 땐 더 많이 왔었죠. 근데 이제 커가면 사촌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보낼 시간은 별로 없었고 그 최악의 명절설은 심지어
하필 그 명절 때 아무도 안 오셨나 그랬거든요. 정말 저희 가족 4명이서만 차례를 지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엄마, 아빠, 저 남동생 이렇게 4명인데 근데 아무도 안 와도 차례상을 똑같이 차리고 똑같이 다 노동을 했죠. 아이고 그것부터가 일단 납득이 좀 가지 않네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어릴 때는 할머니도 살아계시고 다들 오시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걸 저는 그래서 어릴 때는 이걸 유지하는 게 할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뭐 명절이나 이런 차례 제사를 없애냐 마냐 했을 때 저희 아버지도 근데 그런 문화권 내에 자라서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계시고 이 차례를 지내고 조상들한테 인사를 하는 게 마음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고 싶어서 저희 아빠가 그걸 안 하니까 마음 불편했다라고 해서 근데 저도 근데 그게 아빠의 신념이자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다. 물론 차례랑 제사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고생하는 거니까 좀 줄이거나 없앴으면 좋겠지만 저도 한순간에 무조건 다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 제사를 저희는 제사도 다 지냈거든요. 5번을 지냈었는데 제사를 안 지내고 줄였을 때 약간 불편해 하거나 혹은 찝찝해 하시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종교적인 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하고 싶으셔 하셔가지고 되게 수를 줄여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명절 때는 차례를 무조건 지냈어요. 그때도 이제 지냈는데 발단이 뭐였냐 이게 지금 얘기하면 되게 웃기거든요. 그때는 되게 진지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저는 많이 이제 소화가 돼가지고 웃긴 썰로 친구들이랑 가끔 얘기하는데 그 발단이 뭐였냐 그날 아침에 다 같이 뭔가 뾰로통한 상황이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동생이랑 나랑 둘 다 약간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손님도 아무도 없고 우리끼리 차례를 지내니까 약간 분위기가 그냥 뾰로통했어. 뾰로통한 상태였고 아빠도 뭔가 그날 왠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뭔가 각자 이유가 있었겠죠.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명절 때 다 같이 모였는데 뭔가 다들 불만이 좀 뾰로통한 상태로 아침 일찍 새벽에 다들 졸린데 차례를 지냈어요. 아니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일단 텐션이 좋을 수가 없는데 맞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니 명절인데 우리끼리 있는데 얼굴 좀 피지라는 생각이 더 뾰루퉁해졌을 것 같아. 그랬을 수도 있고 뭔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다들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저기압인데 아침 일찍 해도 안 떴고 해 막 뜨고 있나 이때쯤에 이제 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저는 그래도 옷을 좀 갖춰 입었거든요. 옷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아무도 안 온다고 해도 이게 공식 가족 행사니까 막 그 한복을 어릴 땐 입었었지만 이제 커서는 한복까지는 아니어도 외출복 같이 입고 있는다든지 이렇게 입었거든요. 동생이 너무 편하게 입은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게 아마 좀 불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입었길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냥 집에서 입는 것처럼 그냥 후질근하게 입고 나와서 막 졸린데 그냥 억지로 끌려나온 것처럼 서 있었겠죠? 그리고 막 대충 서 있고 막 소파에 앉아있고 그리고 또 저희 집은 차례상을 차린 다음엔 소파에 앉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 상의 위치가 소파가 더 높아가지고 차례상보다 더 높은 데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바닥에 앉아야 되는데 소파에 앉으면 혼났어요. 어릴 때부터. 그 디폴트 값 중에 하나였는데 소파에 털푸덕 앉아있으니까 일어나. 뭐 이렇게 아빠도 이제 말투가 곱게 안 나오고 평소엔 자상한 때도 많은데 그때는 이제 일어나 너 거기 앉아있지 마 뭐 이렇게 말 나오고 계속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그 와중에 발단이 절을 한번 했어. 일단 또 이제 쉬는 시간 있잖아요. 절을 한번 하고 이제 하는데 또 이제 아빠는 동생이랑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혼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옛날 분이셔서 엄마한테 말을 해. 왜냐면 육아는 엄마 몫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애들 좀 봐라. 민기 옷이 저게 뭐냐. 그런 식으로 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해서 이제 엄마도 옷 갈아입고 와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뭐 했는데 엄마는 무슨 죄야.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니까 그냥 동생도 그냥 그냥 뭐 이거 뭐 왜 문제야라는 식으로 뭐 하는데 아빠가 이제 동생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옷을 갈아입고 와야 되지? 그래서 아빠한테 왜 막 이렇게 따졌어요. 걔도 컸으니까. 근데 우리가 컸어. 둘 다 어른이었어 그때. 그래서 이제 아빠가 하는 말씀이 너 양말도 안 신고 이게 뭐냐 맨발로 이게 하고 이제 왜냐 아빠는 딱 갇혀 입고 있고 양말도 신었는데 동생이 맨발이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너 맨발로 이게 뭐야 하는 순간 동생도 나를 걸고 넘어졌어요. 누나도 맨발이야. 나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어. 이때부터 진짜 피장 파장. 짜증나. 진짜 그때 너무 분위기가 웃겼던 게 나는 들으면서 갑자기 나는 왜? 앞줄에서 둘이 절하시는 건 아빠랑 동생이고 나랑 엄마는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은 나를 걸고 넘어지면서 너도 양말 안 신었고 누나도 옷 저거 응? 나도 둘 다 그럼 뭐라고 해가지고 나한테는 뭐라 그래. 그러니까 동생도 일종의 맨박스가 싫었던 걸 수도 있죠. 왜 나는 이렇게 동원돼서 앞에서 이걸 해야 하냐. 막 동의한 적도 없는데 막 그런 역할이 부여되고 막 옷을 챙겨 입고 와라. 아침 일찍부터 손님도 아무도 안 오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게 동생도 불만이었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냥 제가 추측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집니다. 그래서 아빠가 누나는 누나고 너는 장남이잖아.
그걸 듣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걸 그렇죠. 듣고 있는 나는 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버튼이 눌렸어요. 제가 갑자기 듣고 있다가 그러네. 왜 난 장녀 아닌가? 나도 맨날 차례 같이 지내고 짜증나네. 아무리 바빠도 뭐 진짜 나는 고3 때까지도 제사나 차례가 있으면은 무조건 동원됐었고 그리고 항상 차례 지낼 때마다 내가 여기 100% 동의하지 않고 이게 채식이 아니어도 같이 준비하고 같이 이걸 했는데 너무 누나는 다르지 상황이라고 아빠가 딱 선을 그으니까 근데 아빠는 나를 배려해서 물론 한 말이었거든요. 이게 또 의도가 또 엇나간 게 나는 저 말 듣고도 약간 나는 그럼 괜찮고 쟤는 장남이니까 신경을 써야 하나? 그럼 나는 여기 왜 왔지? 차례 왜 지낼 때마다 나를 부른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다들 저기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맞아. 그럼 나는 왜 차례 때마다 와서 뒤에서 절을 한 거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고 아빠는 장남이랑 너를 뭐 차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문화지 않냐. 문화다. 그놈의 문화. 그런 동생은 이제 동생과 내가 이제 같이 합세해서 이게 아빠는 문화라고 하지만 차별이 맞다. 근데 아빠는 차별이란 말도 아빠도 화가 났어요. 각자 버튼이 달라. 아빠는 또 나는 이제 너가 장남이잖아 라고 하는 순간 나는 뭐지? 라고 했고 아빠는 이제 아빠 이거 차별이야 라고 하는 순간 아빠는 내가 얼마나 차별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나한테 차별을 한다고 해? 라고 아빠도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셋이 다 화가 나가지고 완전 아침 분위기가 와장창 이럴 거면 지내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차례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다가 갑자기 절이 멈췄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조상들 앞에서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뭔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돌봐주세요. 이런 인사를 하는 자리잖아요. 되게 그게 아빠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였거든요. 저도 이제 그걸 알고 있고 그때도 사실 알았지만 그냥 치기 어린 마음에 속상해서 덤빈 거였는데 약간 저는 그렇게 중요한 건데 또 아빠 마음대로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상 다 차려놨는데 아빠가 갑자기 차례 지내지 마 하면 안 지내는 거냐고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이렇게 해서 이런 후손들 보여서 뭐 하냐고 하지 말자고 뭐 그렇게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러고는 막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어. 근데 엄마는 옆에서 계속 말렸죠. 엄마는 그만해라. 동생과 저한테 이제 그냥 아빠 말 들어라. 조용하지 말자 이렇게 계속 말리시고 이제 아빠는 화가 났고 그래서 약간 쿨타임 필요해가지고 쿨타임을 갖고 다시 상을 정리하고 그 사람 또 어떻게 오후에 밥을 같이 먹었나 뭐 그렇게 됐거든요. 그때가 이제 약간 최악의 명절이었는데 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서로 사과하고 서로 풀긴 풀었어요. 왜냐면 저희 4명은 또 계속 같이 얼굴을 봐야 되는 사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풀고 또 그 순간에 나도 이제 설명을 했죠. 아빠한테. 그 찰나에 아빠가 이제 넌 장남이니까 누나랑 달라. 누나는 안 해도 돼. 라고 딱 말하는 순간 아빠의 의도는 나를 좀 덜 힘들게 하려고 한 거였겠지만은 그 말 듣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맨날 2번째 줄에 서고 장녀지만 첫째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첫째로서 아빠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모든 기억이 확 밀려든 거예요. 맞아. 내가 남자였기만 해서도 이 집안에 가장 그 아빠의 바로 아래의 서열이라고 해야 하나? 장남이었을 텐데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늘 밀려났구나라는 게 확 느껴졌어서 서운했다. 아빠도 근데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고 그리고 아빠도 마찬가지로 아빠도 차별 없이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아빠가 살았던 시대는 더 가부장적이었는데 아빠는 안 그러려고 되게 요리도 많이 해주고 항상 엄마한테만 그런 돌봄이나 육아를 지우지 않으려고 많이 같이 했는데 막 이제 아들딸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아빠를 막 몰아세운 거 아니에요 명절날 아빠한테 아빠 차별주의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도 너무 그때 당황했고 화가 났다라고 말했고 동생도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동생은 어떻게 반성을 했나요? 동생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동생도 이제 누나를 걸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냥 그게 이미 다 아침에 모였고 고생해서 이거 준비했는데 그런 걸 아빠가 약간 트집 잡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동생은. 근데 그게 아니로 아빠는 제대로 같이 하자라는 의미였는데 그 차례의 의미가 달랐던 거죠. 동생과 내 입장에서는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였고 아빠한테는 좀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어서 그런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지금도 제사는 이제 안 지내고 차례만 지내는데 올해 제가 이제 여행을 가자고 해가지고 차례를 지내고 갈지 안 지내고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점점 조금씩 변화하는 명절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 거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비건먼지에서 만든 차례상 그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비건먼지 영상 다 보시거든요. 정말 올라오면 맨날 첫 번째로 봐요. 그냥 그 알람 신청해놓고 다 챙겨보시는데 그 영상을 보고 좀 생각이 바뀌셨나 봐요. 그 이후로는 좀 규모를 확 줄여서 하신다거나 좀 같이 많이 요리를 한다거나 고기를 좀 줄여서 한다거나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빠한테 조금 그 당시에는 아빠가 좀 미웠던 측면도 있었지만
그냥 지금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구나라고 하면서 화해를 해가는 중입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좋았던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최고의 명절. 저는 확실히 있는데요. 오, 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이제 돌아가신 연도 다음에 합동 제사를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분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 큰 삼촌과 작은 삼촌 이렇게 세 분이서 이번 이 마지막 제사라고 생각하고 두 분을 함께 기려드리고 보내드리자 해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어서 이제 다른 쪽 친척들도 막 마지막으로 오시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여느 때처럼 매 관습 때처럼 여자들이 다 요리를 하고 남성들은 이제 상만 펴고 이제 요리들을 나르는데 이게 큰 방에서 제일 큰 방에서 절을 하고 이제 마루가 그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마루에서 문 하나를 두고 여성들이 다 뒤에 서열대로 서는데 그때 너무 빡치는 거예요. 엄마가 요리 다 하고 밤새 요리 다 하고 나 내려왔더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촌 동생 뻘인 사촌 조카, 그러니까 사촌 조카지 뭐 사촌 조카인 분들이 남자라는 이유로 맨 앞줄에 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빡 돌아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엄마가 앞에 서는 걸 더 원하시지 않겠냐. 그래, 자녀분들이 맨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왜 여자들이 맨 뒤에 서야겠냐라고 하니까 다행히 그 아재라고 부르죠. 아재가 그래 그게 맞지 하면서 뒤로 비켜주셨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큰 삼촌이 그 빌런이야. 큰 삼촌이 그 와중에 한마디를 해. 여자들이 그렇게 뒤에 서는 게 아니 꼽드나 막 이런 식으로 또 한마디를 해. 그래, 아니 꼽다. 너무 아니 꼽다. 너무 아니 꼽다. 네 누나가 저렇게 뒷줄에서 서서 절하는 게 하루 종일 준비하는 게 니네 아니 꼽지도 않냐라는 말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잘 참았어요. 그 판에서 싸움판 될 수는 없고 이미 그렇죠, 아재분이 그렇죠. 비켜주셨으니까 엄마가 앞에 이렇게 조심히 이렇게 비집고 가고 원래는 제가 그게 너무 빡쳐가지고 꼬맹이들 여자애들 앞에 이렇게 보내려고 했어요. 그 애들이 근데 눈치 보면서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면 돌파를 한 거지. 엄마 가라고 그렇게 정면 돌파를 했더니 애들도 꼬맹이들도 여자애들이 그 앞에 가서 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말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제사상 끝나고 나면 한 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고기를 썰고 생선을 바르고 하는 작업들은 이제 큰 방에서 쟤는 다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장소는 그 마루란 말이에요. 그 큰 술상 있는 데에서 남자들이 앉아 있으면 여자들이 그 제사상 바로 옆에서 살 발라가지고 이렇게 남자들 앞에 갖다 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고모 할머니들이 하고 있으니까 눈이 또 핑 도는 거야. 이것을 두고 볼 수 없다. 항상 명절 되면 그래서 그 절을 하던 금녀의 공간에서 절이 끝나면 이제 그곳은 금남의 공간이 돼서 거기에서 여성들이 고기를 썰고 거기 있는 마루에서 그대로 앉아서 상 없이 그 안에서 둘러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남은 막 생선 머리 이런 쪼가리들 먹고 막 남은 쪼가리들 먹으면서 배를 채우시는데 저는 그걸 또 못 보겠는 거지. 그래서 할머니들 밖에 나가서 상에 앉아서 드세요. 라고 해가지고 상 자리를 할머니들 나오셔야 되니까 비키시라고 해가지고 상 자리 이렇게 튀어드려서 할머니들이 그 사이에 가서 앉았더니 얼굴이 너무 활짝 피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잘했다. 그래서 근데 누군가는 또 고기를 썰어야 되고 누군가는 서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날 제일 행복하게 서빙을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네. 할머니들 쉬어라 해가지고 할머니들 쉬고 엄마들 쉬고 나는 이제 열심히 서빙을 하고 그래 올해가 마지막 제니까 이것이 나의 하이라이트다 하면서 사진도 한 방 남기고 그래서 그것을 제 카톡 배경사진으로 해놨던 가장 행복한 상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할머니들 되게 고마웠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진짜 그걸 다 챙겼었어야지 어른들이 그 할머니들을 거기 고생하게 그랬네요. 저희 가장 행복했던 명절은 사실 근데 어릴 때 그런 거 몰랐을 때는 그냥 늘 그냥 재밌다 이러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같이 모여있으니까 좋다 이러고 했는데 커서 이제 아까 말한 그 난리의 맨발의 문제였던 그 추석을 지나고 나서 올해인가 작년인가의 명절 때 제가 미리 그 비건 냉동식품 같은 걸 쫙 다 본가에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 요리 많이 하지 말고 고생하니까 그때 엄마가 너무 안 좋기도 했거든요. 엄마가 좀 넘어져서 어디 멍이 들었나 그랬을 때여가지고 요리 많이 하지 마라고 미리 제가 엄청 엄포를 놓고 이제 큰 딸이고 나와 살고 있으니까 이제 미리 그 비건 돼지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너겟 돼지 같은 어쩌고. 거 너겟이랑 얘기할 순 없어. 얘기할 수 없는데 막 떡갈비도 있고 막 다 있거든요. 그럼 비건인데 약간 바로 상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이 완제품으로 나와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 것들 그런 걸 싹 다 그냥 냉동을 사가지고 그냥 본가에 다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보냈으니까 그거 같이 쓰시라고. 어차피 나 먹고 따로 준비해야 되니까 또 맨날 저 가니까 또 같이 채식으로 절반 뭐 고기 절반 이렇게 맨날 2개씩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보낸 거 내가 가서 먹을 테니까 음식 많이 하지 말자고 해서 이렇게 보냈더니 그리고 갔더니 정말 그걸로 다 이제 하고 계시고 또 되게 맛있다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물론 그때도 상을 차리고 결국 절하고 하긴 했는데 되게 줄여서 했고 같이 이제 비건과 논비건 같이 먹으면서 하니까 좋았고 또 동생이랑 아빠도 맛있다고 하면서 같이 먹어가지고 아마 기억에 설이었던 것 같아요. 설날이어서 떡국을 비건으로 같이 먹으면서 그걸 먹었던 것 같아서 그때가 좀 재밌고 좀 관계가 회복되는 중에 어떤 명절이 아니었나. 네, 지금도 계속 회복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중입니다. 아무튼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죠. 네, 그런 명절이 제일 지금까지 최고의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숨가쁘게 추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명절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았던 적, 안 좋았던 것들, 또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팟빵에서 저희 이 화 들으시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보내시고 있는 명절에 대한 글들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회 방송에서 읽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명절 주제 말고도 원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뭐 감상 후기나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건 먼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비건먼지와의 협업 광고 문의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월요일 저녁 10시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로 또 만나요. 안녕.